자, 제1절 부동산 금융과 저당대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자본을 빌려주거나 또는 투자 자본을 끌어오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금융활동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해요. 자, 금융이라 함은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돈을 빌리는 것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금융은 자, 담보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가 담보물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부동산의 감가상각비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자, 원금 상환분은 아니고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절세 효과가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은 주로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융자 형태이고요. 굉장히 고액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은행이라고 해도 한 집당 5억씩 10억씩 이렇게 큰 금액을 장기간 빌려주게 되면 결국 은행의 금고도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 제약이라고 합니다. 은행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유동성 제약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은행이라고 해도 이렇게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나면 그 저당 대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새로운 돈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그것을 저당 채권의 유동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넘버링 3번 내용은 제2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분 금융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부채 금융 형태가 있습니다. 자, 특징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지분 투자냐 아니면 저당 투자냐라는 것입니다. 자, 지분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돈을 주긴 주는데 이거 투자하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내가 돈을 냅니다. 돈을 내는데 이 돈을 내가 투자해서 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야의 구분이다, 이 얘기예요. 자, 투자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업의 주주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주주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동산을 사요. 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합시다. 자, A와 B가 있는데 A가 3억을 내고요. B가 2억을 내서 사기로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B가 주주로서 지분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자, B가 저당, 부채, 저당 대출로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때에는 부채라고 하죠. 부채, 돈을 빌려주니까요. 자, 만약에 A가 주주로서 참여하면요, 이 5억짜리 집을 A와 B가 3억 대 2억의 비율로 같이 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집값이 올랐어요. 5억에서 6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집값이 1억 상승했죠? 이 1억 상승한 거에 대해서 이 B는요, 40%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 내 지분율이 그만큼이니까요.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지분금융이에요. 아시겠죠?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B가요, A가 집 산다고 하니까 돈을 2억을 빌려줬어요. 두 번째, 빌려줬습니다. 그런데요, 집값이 5억에서 6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요, B는요, 그거 집값 오른 거 한 푼도 주장 못해요. 그냥 A가 B한테 약속된 원리금만 갚으면 돼요. 약속된 이자와 원금만 제때 갚으면 되고, 집값 오른 건 다 누구 거예요? 다 A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B가 이 집을 살 때 2억의 돈을 낼 때 주주로서 참여할 때 하고, 즉 지분 금융 형태로 참여할 때 하고, 저당 금융 형태로 참여할 때 하고, 투자 수익률은 언제가 더 높아야 정상일까요? 왜냐하면 정답은요, 바로 1번이에요. 이때가 투자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도 높기 때문에. 선생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지분 참여가 더 위험이 높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담보라는 걸 잡죠. 따라서 돈을 못 받을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방금 제가 사례를 들 때 집값이 5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고 했죠. 자, 집값이 오를 때는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집값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주주들은요, 지분의 형태로 참여한 사람들은 만약에 이 집값이 내려간다면 그로 인한 하락도 감수해야 돼요. 따라서 주주는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주로 참여할 때가 저당 참여자, 부채로 참여할 때보다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릅써야 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죠. 자, 이것까지 알아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하지 않았어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이건 뭡니다. 이건 뭡니다. 이건 뭡니다.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도 없거니와 어차피 다 뒤에 나올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자, 일단은 자, 부동산 금융은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 주주로서 투자하는 형태와 돈을 빌려주는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서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 강의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주로서 지분 참여하는 거구나. 이것은 이러한 형태는 저당 참여자로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금융의 형태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소비금융이 있고 주택개발금융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택소비금융은요, 주택을 소비하는 수요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융이고요. 주택개발금융은 집을 짓는 공급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융을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러한 주택금융이 있으면요, 자, 좀 더 많은 집이 지어지고 좀 더 많은 집을 수요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은행이 도와주니까요. 두 번째, 자,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도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자가 소유가 좀 더 쉬워지고요. 자, 그리고 경기가 너무 과열일 때, 자, 경기가 이렇게 너무 과열일 때는 대출을 줄여서 경기를 진정시키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경기 조절 수단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은 내가 전세나 월세를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나도 자가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주거 생활이 좀 더 안정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는 건 어렵지만 그 목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구한 다음에 매달 일정액씩 소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건 좀 더 쉽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금융도 있기 때문에 집을 짓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저당대출의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절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은행이 어떤 사람의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자, 이 대출과 관련해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채무불이행 위험입니다. 바로 차입자가 돈을 갚지 않을 위험을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돈을 갚지 않을, 즉 채무를 불이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에게는 좀 더 높은 금리를 부여해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자 수입이 있겠죠. 그 이자 수입들을 모아놨다가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대손에 대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조기 상환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도 해요. 자, 은행이 대출을 실행해 줄 때에는 자, 약정된 대출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5년간 차입자가 이 대출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15년을 전제로 이자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15년짜리 대출을 실행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대출 기간 중간에 차입자가 갑자기 저 요거 대출 그냥 지금 갚을게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N년이 지났을 때 그냥 지금 대출 갚을게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자, 계획된 기간보다 차입자가 빚을 빨리 갚는 그 위험을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위험이냐면요. 은행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자, 돈을 이때 빌려줄 때에는 이만큼의 돈이 15년 동안은 이 사람에 대한 대출로 이렇게 운용이 될 거야 라는 자금 운용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한 은행의 이자 수입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정에 없게 중간에 상환해 버리면 이러한 자금 운용 계획이나 이자 수입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현실적으로 이 조기 상환이 언제 발생하냐면 자, 대출 실행 당시의 이자율보다
대출 이후에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차입자들이 후회한단 말입니다. 아우, 내가 대출 받을 때는 이자율이 비쌌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새롭게 대출을 받는다면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예전 대출 그냥 갚아버리고 나머지 금액을 그냥 지금 이자율로 새롭게 대출을 받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기 상환은 바로 자 여기에 나와 있죠. 고정금리 대출 하에서 자 대출 금리가 처음에 대출 실행 당시에 그 당시의 이자율로 대출 기간 내내 고정되어 있는 고정금리 대출 하에서 대출 실행 이후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봐요?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요. 따라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에 높았던 이자율의 대출을 갚아버리고 이자율이 낮은 새로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대출을 상환해 버리기 때문에 역시 은행의 입장에서도 5%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3%밖에 얻지 못하게 되니까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도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 계획된 기간보다 돈이 빨리 상환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요. 만기 전 자, 조기 상환 벌금, 조기 상환에 대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만기 전 변제 벌금이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자, 뭐 약정된 기간 내에 돈을 먼저 갚는 경우에는 몇 %의 비율로 벌금을 내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은행 대출을 쓰고 있는데 3년 동안의 조기 상환 그 수수료라고 하는데 조기 상환 벌금이죠. 1.5%예요. 1.5%. 3년간. 그래서 자, 대출 실행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돈을 갚으면 조기 상환해버리면 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언제 갚든지 1.5%는 아니고 1년이 지날 때마다 0.5%씩 차감돼요. 그래서 제가 대출 받고서 1년 지나고 2년 남은 상태에서 조기 상환하면은 1% 벌금 내면 되고요. 대출 잔액에 대한 1% 내면 되고요. 자, 2년 지나고 1년 남은 다음에 상환하면 0.5% 대출 잔액에 대한 0.5% 벌금을 내야 됩니다. 자, 은행은 이런 식으로 조기 상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 벌금 내지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금리 위험입니다. 자,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어요. 자, 처음에 대출 이자율을 5%로 해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근데 대출 이후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금리가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5%의 대출을 실행했는데 대출 실행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손해일까요? 은행이 손해예요. 왜? 아우, 지금 빌려줬으면 7% 이자 수익인데 괜히 예전에 빌려줘갖고 5%밖에 못 받네 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자, 여러분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인 거예요. 자,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 은행,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면요. 반대죠. 금리가 내려가면 차입자, 채무자 또는 차입자,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차입자가 손해를 봐요. 차입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바로 조기 상환이라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 고정금리로 대출한 다음에 금리는 그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얘는 하락이겠죠. 자, 올라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은행의 손해예요. 이럴 때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 절대 안 해요. 왜? 지금 조기 상환하고 새로 대출 받으면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자율 내려가면요. 차입자가 손해긴 해요. 차입자가 손해긴 한데 차입자는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 고정금리 대출 하에서는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그에 따라서 대출자에게 일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고정금리 대출에서만 금리 위험 발생하죠?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금리 위험 발생하지 않나요? 자, 변동금리 대출 하에서는요. 금리가 오르면 올라가는 대로 내리면 내려가는 대로 대출 이자율이 바뀌기 때문에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위험은 없어요. 다만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자,
금리가 올라가서 나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싫은 일이죠. 싫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채무 불이행률이 높아지죠.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변하는 대로 대출 금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자, 고정금리 대출 하에서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변동금리라면 자, 대출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 위험은 없다. 다만 차입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속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정금리 대출이 있고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갈수록 자, 채권자의 금리, R을 금리라고 할게요. 금리 위험은 작아져요. 반대로 채무자의 금리 위험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때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할까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할까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해요. 그런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요,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성격이 넘어올수록 대출의 성격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넘어올수록 채권자의 이자율과 관련된 금리 위험은 내려가고 채무자의 금리 위험은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쪽에 가까운 형태를 좋아하고 채무자는 이쪽에 가까운 형태를 좋아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변동금리라고 하는 것도요, 금리가 변하긴 변하는데 이 금리가 매일매일 변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 변동금리가 변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대출 금리가 매일매일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일정한 기간 간격이 있는데 보통은 6개월 정도 기간이 일반적이고 또는 12개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6개월이 변동금리 조정 주기다라고 한다면 6개월마다 그때의 시장 시세, 시장 금리에 맞춰서 금리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이 금리 조정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금리가 자주 바뀌겠죠. 그러면 변동금리에 더욱더 성격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리가 바뀌긴 바뀌는데 조정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정금리 대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변동금리에 가까워지겠죠, 성격이? 그렇겠죠? 자, 그러면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한다? 채권자는 좋아하고 채무자는 싫어한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금리의 조정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한다? 채권자는 싫어하고 채무자는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변동금리를 좋아하고 채무자는 고정금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모기지론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출은 이 차입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금융이라서 고정금리 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차입자들이 고정금리를 좋아하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금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쪽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자, 금리의 조정 주기가 길면 길수록 고정금리 대출에 가까워지고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변동금리 대출에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조정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채권자는 좋아하고 채무자는 싫어한다. 왜냐하면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금리 위험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올 건데 기왕 말 나온 김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